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들을 낳아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들 덕분인지 이전에 있었던 나쁜 일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연을 적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쇼킹하고 천지개벽할 사연이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1살에 사귀게 된 남자친구와 4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이는 배려심도 넘치고 겸손은 자동으로 줄줄 흐르는 남자였습니다. 성실근면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 보기 드문 남자였죠. 또 그이는 고아원에서 자라 독립 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을 친정 부모님께 데려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아라는 것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그 일을 대놓고 반대하셨어요. 아무리 사람 좋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게 마음에 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는데 뭐하러 결혼 허락을 하겠니? 엄마, 이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경력직으로 다른 큰 회사에 이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고아로 자라게 된 건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 네 말 충분히 이해했어. 근데 우리 생각은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너처럼 좋은 대학 나온 남자를 사위로 들이고 싶다. 결혼은 어울리는 사람하고 해야 잘 사는 법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 남자가 학벌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도 고아인 것도 싫다는 거네? 이 사람이 가진 열정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 거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기를 쓰면서 살고 있어. 네 남자친구만 특별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엄마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예비 남편이 무조건 싫으니 다른 남자를 찾으라는 소리로 들렸죠. 하지만 저는 4년 동안 봐온 남편의 진심을 알기에 결혼은 무조건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반대를 한다면 저희 둘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부모님은 며칠 고민에 빠져 계시다가 제가 연 끊고 산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그이와의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떼를 쓰고 있으니 다른 방법이 없어 저희 결혼을 승낙해 주셨네요.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혜진이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크게 성공해서 호강시켜주면서 살게요. 믿어주십시오. 그래, 그런 패기가 있으니 다행이네. 이서방, 우리 혜진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혜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조건 가지고 뭐라고 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러니 자네도 우릴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워하다뇨. 두 분은 저한테 부모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며 잘 풀게 됐고 결혼식을 진행하고 그이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여보, 나 대리로 이직 성공했어. 대기업은 아니고 계열사인데 연봉도 많고 승진 기회도 많은 회사야. 정말? 우리 결혼하자마자 좋은 소식이네? 잘했어. 그리고 수고 많았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지. 내가 당신을 만나면서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된 것 같아. 별말을 다 하네.
당신은 날 만나기 전부터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누가 옆에 없더라도 어떻게든 올라갈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왜 없어? 당신이 나랑 결혼해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당신 아니면 누가 나랑 결혼하겠어. 또 그렇게 말한다. 지나친 겸손은 금물이라고 했지. 밖에서 누가 그런 말 들으면 당신 우습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항상 당당하게 굴어. 지금처럼 겸손하게 굴었다간 잡아먹힌다고. 알았어. 회사에선 카리스마 있게 행동할게. 아무튼 이직도 성공했으니 장인 장모님 찾아뵙고 식사라도 하자. 식사? 안 그래도 되는데. 뭐야? 그 말투는? 내가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거야? 당신, 내가 고아에 가진 거 없는 게 부끄러운 거야? 아니야. 내 말투가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이 부끄러웠으면 결혼을 했겠어? 우리 부모님 지금 제주도로 여행 중이라서 안 그래도 된다고 말한 거야. 아, 그런 거였어? 난 또...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이라고 표현해? 그럼 나한텐 처부모님이 남이라는 건가? 여보,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의미한 거야. 내가 내 부모님이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저는 정말 남편이 부끄러운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이는 제가 말하는 것에 모두 시비를 걸었고 사과하는 것도 툭툭 한 대 치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부정적으로 들었구나. 미안해. 난 고아놈이라서 무시당하는 줄 알았거든. 여보, 나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제발 그 자격지심 좀 버려. 부탁이야. 자격지심? 내가 그렇게 속 좁은 놈으로 보였어? 아이고 미안해라. 아주 그냥 죄송해서 미치겠네요, 사모님. 아, 당신 계속 이럴 거야? 뭘? 방금 사과했잖아. 그래, 말을 그만하자. 그게 좋겠어. 그러자 남편은 궁시렁거리면서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늘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고 자기가 고아인 게 부끄럽냐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답니다. 이게 애정결핍으로 인해 생긴 것 같아 크게 뭐라 하진 않았고 제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듬어주면 금세 좋아질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다툼을 해도 바로바로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이직한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야근을 자청했어요. 야망이 있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벌써 11시다. 배고프지? 저녁 먹고 왔어. 따로 차리지 않아도 돼, 여보. 근데 말이야. 요즘 회사 생활 해보니까 사업하고 싶은 욕구가 치솟더라고. 사업? 당신은 큰 회사에서 임원 되는 게 꿈이라고 했었잖아. 그랬지. 근데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해도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 뭐 암만 노력하고 회사를 위해 돈을 벌어다 줘도 나한테 오는 건 겨우 월급뿐이잖아. 그동안 회사에 매출을 내준 게 한두 푼이 아닌데 겨우 이 돈 받고 일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 직장인들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사업은 아무나 성공하는 줄 알아? 당신 그 말뜻은 뭐야? 내가 아무나라는 거야? 성공 따위는 못할 고아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또 시작이다. 당신 내가 고아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지?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진짜 화낸다? 아, 맞다. 깜빡했네. 미안해. 근데 여보, 난 아무나가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사업을 해도 보통 인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근데 당장 사업할 자금이 있어? 우리 부모님은 당신 도와줄 만큼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고. 여보,
내가 아무리 못나도 마누라랑 처가에 손 벌리는 짓은 안 해. 난 그냥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라고. 응원을 바라고 한 말이란 말이야. 그래, 내 생각이 짧았네. 이번엔 내가 실수했어, 여보.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지금은 회사에 집중하자고. 남편은 중견기업에 이직하고 나서 눈이 높아졌는지 사업하고 싶단 말을 버릇처럼 자주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부부는 각자 회사에서 충실하게 근무하며 살아왔고 형편이 좋아져서 2세 계획을 세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슬슬 아기 낳을 준비할까? 뭐? 아기? 벌써? 뭐가 벌써야. 우리 나이를 생각해봐.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거 몰라? 조금 더 있다가 낳으면 40이야. 그때 애 낳으면 더 힘들어져. 나는 조금 천천히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 사업 준비 중이야. 다다음 달 정도에 퇴사하고 사무실 차릴 계획이야. 뭐? 사업? 당신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갑자기 사업이라니? 돈은 어디서 구하려고? 내 사업 아이템이 마음에 든다고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좀 있네. 나도 며칠 전에 답을 들은 거라 당신한테 말을 꺼내지 못한 거야. 정말? 그거 안전한 거야? 뭐 사기나 그런 건 아닌 거지? 뭐야? 당신은 늘 내가 하는 말에 초를 치더라.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라. 내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라고. 왜 또 화를 내고 그래? 갑자기 사업한다고 하니까 의심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내가 잘못한 건지 말이야. 우리 대화할 때는 제발 좀 남 이야기 좀 하지 마. 안 되는 놈들 이야기 들어서 뭐해? 난 절대로 실패 같은 건 안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응원이나 하고 가만히 구경이나 하면 돼. 알겠어? 남편이 누구에게 투자를 받았는지 말하지 않았고 무슨 사업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매일 그이가 준비하는 서류를 엿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아이템을 보니 꽤 그럴싸해 보였어요. 환경을 생각하고 만든 여러 생활 제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일이더라고요. 버려지는 종이와 캔 같은 걸 재활용해서 만드는 일이었는데 공장 기계를 가동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출시하는 것이었죠.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꽤 기발한 사업이었습니다. 2달 뒤 남편이 사무실을 냈다고 주소를 문자로 찍어줬는데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이의 사무실 위치가 바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 강남이었거든요. 또 공장은 경기도와 인천에 2개나 열었답니다. 투자를 얼마나 받았길래 시작부터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여하튼 축하의 꽃다발을 사들고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7명이나 있는 데다가 사무실은 비싼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여보, 사무실 너무 좋다. 강남 건물에다가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꾸며놓으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 같아. 당신 투자를 얼마나 받은 거야? 자세한 건 묻지 마. 어쨌든 난 이제부터 한 회사의 수장이고 앞으로 크게 성공할 인재야. 당신이 날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당연히 자랑스럽지. 당신 최고야. 그렇지? 내가 이제 좀 자랑스러운 거지? 이제서야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항상 늘 자랑스러웠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럼 여보, 오늘은 장인어른 장모님도 초대할까? 오늘 고사도 지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그래, 엄마 아빠 2분 다 한가하실 거야. 연락해 볼게.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초대해서 온 식구가 그이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엄마는 멋들어진 사무실을 보시곤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서방, 사무실이 너무 좋구만. 자네 대단해. 그걸 이제 아셨어요? 예전엔 저 무시하기 바빴는데 이젠 무시 못하시겠죠? 그이는 비꼬는 말투로 부모님을 민망하게 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헛기침을 하고 엄마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이서방, 우리가 자네를 언제 무시했다고 이러는가? 우린 자네를 항상 믿어왔다고.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었죠? 아, 그때는 제가 전문대 출신의 고아에 중소기업 다니는 하찮은 인간이라 그러셨나요? 이서방, 말이 심하군. 우린 딸을 위해 더 나은 결혼을 하길 바랬다고. 하지만 자네 진심을 알고 허락해 준 걸세. 아직도 그때 반대했던 게 불만으로 남아있는 모양이지? 자네가 우릴 보는 게 불편하고 싫으면 그만 돌아가지. 아니에요, 장인어른. 제가 장난 좀 친 겁니다. 아이고, 이놈의 이비방정이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어서 고사 지내고 고기에다 막걸리 한잔 하시죠. 남편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가 아무렇지 않게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기분이 상하셔서 고사 지내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막걸리를 마시며 남편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자 마음을 서서히 푸셨죠. 부모님도 남편이 결핍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는 걸 알고 있어 봐주고 넘어가셨습니다. 그이의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수직 상승했어요. 기발한 아이템이니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서 쇼핑몰이나 생활용품점에 무수히 많은 물량의 제품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사무실에 도시락 들고 찾아갔는데 자리를 비우고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죠. 그런데 큰 사거리의 카페에서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아니었고 허름한 차림의 노파였어요. 무슨 사이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남편을 보러 온 것이니 카페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했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당신 사무실에 도시락 싸들고 갔다가 허탕치고 나왔는데 여기서 보네? 여보. 왜 이렇게 놀래? 그리고 누군지 소개 안 해줄 거야? 저는 나이든 여성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실은 말이야. 이쪽은 내 어머니셔. 뭐? 어머님? 얼마 전에 생모를 찾았어.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과 시모를 번갈아 보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반가워요. 영옥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어머님.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어서 지금 많이 혼란스럽네요. 우리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요. 네, 어머님. 저도 반갑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기색으로 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걸 그랬나 봅니다. 그이는 시모를 찾으려고 수소문했고 어렵게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셔. 척수염이라고 뇌와 팔다리를 연결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병인데 완치가 없대.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 저런, 너무 안타깝다.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여보, 내가 어머니 찾은 걸 말하지 않은 건 나에게 시간이 필요했어. 그럼 당연하지. 여보, 난 다 이해해. 4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는데 당연히 쉽게 말이 나올 리가 없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여보, 그 어머니랑 대화 좀 하게 자리 좀 비켜줄래? 당신은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 아, 그래, 미안. 내가 괜히 들어와서 아는 체를 했네. 그럼 내가 싸운 도시락을 어머님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이것만 주고 갈게. 그래서 그이는 생모와 시간을 보내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 꾹 참았답니다. 그런데 시모를 찾은 뒤부터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홀로 찾아갔습니다. 여보,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오늘 병원 가는 날이어서 내가 오늘 하루 모셔야 할 것 같아. 주말인데? 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이 연중 무휴라서 일부러 주말로 예약했어. 내가 같이 병원에 가려고. 아, 그런 거야?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며느리도 자식인데 같이 모시면 좋잖아. 아니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 괜히 체력 빼지 말고 쉬는 게 좋겠어. 아닌데. 나도 어머님 뵙고 싶어. 대화도 나누고 싶고. 다음에 내가 날 잡을 테니까 애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랑 엄마랑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런 말해서 미안해, 여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리니까 더는 말을 못하겠네. 알겠어. 그럼 어머님 병원에 잘 모셔다 드리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와. 고마워. 그럼 이따 저녁에 보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어디에 사시는지, 성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좀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됐죠. 그이는 매주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효도를 하며 지냈고 저는 혼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온 남편에게 뭔가 수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그이가 샤워하는 동안 옷을 정리하는데 양복 안주머니에서 못 보던 핸드폰이 발견됐어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세컨폰이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고 바로 핸드폰을 열어보려는데 비밀번호를 몇 차례 누르다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세컨폰이 있다는 건 바람 피우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것.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었죠. 그런 짓을 안 할 것 같은 남편이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심히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 어질어질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싶다가 잠시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만약 바람 피우는 게 맞다면 무조건 이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대로 잡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며칠 동안 동태를 살펴봤는데 사무실 말고는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비싼 외제차를 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퇴근한 제가 먼저 주차장에 도착해서 남편이 슈퍼카에서 내리는 걸 발견했어요. 당신 찾았어? 깜짝이야. 여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나도 지금 막 주차장에 들어왔거든. 근데 무슨 돈으로 외제차를 산 거야? 이거 몇 억 하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사긴. 당연히 내가 번 돈으로 샀지. 플렉스 좀 해봤어. 뭐? 당신같이 알뜰한 사람이 슈퍼카를 질러버렸다고? 당신 많이 이상하고 수상해? 내가 뭐가 수상하냐? 꼴랑 이 차 한 대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당신도 차 한 대 뽑아주면 되잖아. 가지고 싶은 차 있으면 말해봐. 누가 차 사달래? 당신 요즘 행동이 많이 이상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 바람 피워? 돈 많은 여자라도 꼬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이 사람아. 상상도 못할 말 들으니까 놀랐잖아. 상상도 못한 말이라고? 당신 바람난 것 같은데 잡아떼는 거지? 나 바보 아니야. 뭐? 지금 내가 바람났다고 의심하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그이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벼락 맞고 되져버리고 말겠어. 하늘을 우러러 절대 그런 짓 안 했으니까 괜한 오해하지 마. 오해? 진짜 오해 맞는 거야? 여보, 요즘 당신 수상한 거 아주 많아.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뭐가 어째? 매일 회사 가서 야근하고 바쁘게 사는 내가 바람 피울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시간 있으면 바람을 피우겠다는 소리로 들리네? 당신 왜 말꼬리를 잡고 그래?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야? 왜? 당신도 나한테 이랬잖아.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거. 당신 주특기였잖아. 근데 난 하면 안 되나? 아이, 글쎄,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 제발 그만하자. 얼른 들어와서 밥이나 먹자고.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확신이 들었고 증거만 찾으면 바로 이혼 소장 날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증거를 찾으려고 하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도 다녀야 했고 남편을 시시때때로 따라다닐 수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를 알아보고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따라다닌 심부름센터 직원이 찾아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털어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드디어 수상한 걸 하나 발견했답니다. 사모님,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뭔데 그래요? 제가 카톡으로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전송된 사진을 열어봤는데 바로 시어머니와 꼭 끌어안은 사진이었어요. 이걸 왜 수상하다고 했는지 전화로 다시 물어봤더니 모자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헉소리를 내며 그럴 리가 있겠냐고 반문했어요. 70대 노인을 생모라고 속이고 연애하는 거라는데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주말마다 찾아간 시댁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대요. 병원은커녕 잠시도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 머물다가 저녁이 돼서야 나왔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상간녀를 시모로 소개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니 남편의 사업장과 외제차, 수많은 돈들이 어디서 났는지 생각해보니 꼭 70대 여자가 지원해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세상에, 노인네랑 바람난 남편이라니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구역질이 절로 났습니다. 아무튼 외도는 외도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받아들일 증거로 말이죠. 그렇게 며칠 기다리고 있는데 심부름 직원이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시모와 남편의 모습이 담겼는데 시모가, 아니 상간녀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영호가 날 버리지 마라.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고. 영호가 내가 그동안 많이 해줬잖아. 아낌없이 줬잖아. 날 만나려면 그것도 줘야 해. 내가 평생 옆에 남아있길 바란다면 해달라는 걸 다 해줘야지. 안 그러면 더 이상 노인네 당신 보러 오지 않을 거야. 영호가 제발 날 떠나지 마. 나 외로워. 네가 없으면 난 고독 싸고 말 거야. 말하는 꼴하지 마라. 노인네야, 날 가지고 싶으면 그걸 꼭 넘겨줘야 해. 안 그럼 우리 사이 끝이야. 그러니까 노인네야, 내가 달라는 걸 줘야 할 거 아니야. 두 사람의 행동은 누가 봐도 연인이 버리고 버려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겠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외도가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됐고 시어머니는 가짜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죠.
변호사 사무실을 가보니 이 정도로는 증거로 부족하다고 해서 더 확실한 걸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직원에게 끝까지 따라붙어서 더 캐내라고 일러줬네요. 제가 남편의 뒤를 캐는 동안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거기서 잘 거야? 그러지 말고 같이 자자. 우리 2주 동안 못했잖아. 더럽게 그런 걸 세고 있었냐? 난 당신이랑 한 침대 눕기 싫으니까 혼자 쳐자. 당신 진짜 왜 그래? 내가 잘 나가서 이러는 거야? 외제차 좀 뽑고 명품 좀 샀다고? 난 사치 좀 부리면 안 되냐? 능력돼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러는 거야? 당신 사고 싶은 거 내 카드로 사라고 했잖아. 됐거든? 그 카드값을 누가 내주는 건 줄 알고 막 쓰겠어. 당신의 돈 많은 애인이 내주는 거면 내가 등신되는 꼴이잖아. 이 여자가 또 이러네. 나 바람 안 피운다고 말했었잖아. 확실하게 대답해줬는데 못 믿는 거야? 우리 회사에 와봐.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일하는지 보란 말이야. 됐거든? 큰 거 하나 걸려봐. 진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테니까. 아니 도대체 뭘 걸리라는 거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당신 의부증 뭐 그런 거 아니야?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젠 날 정신병자 취급하겠다는 거야? 됐어. 당신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혼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에이, 진짜 짜증난다.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잠자리까지 거부하고 말이야.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건진 모르겠는데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라. 안 그럼 나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어. 뭐, 이혼이라도 하자고? 바람난 놈이라 그런지 이혼 뉘앙스의 말을 아주 쉽게 하네. 말을 말자.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병원에 꼭 가봐야 되겠다고. 그이는 제가 뭘 의심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3주 동안 각방을 쓰며 지냈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제가 질투와 샘이 나서 이러는 줄 알고 있었답니다. 여하튼 남편의 뒤를 계속 캐내던 심부름 직원이 한 달 넘게 잠복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큰 걸 발견했다면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서 신고했습니다. 이 새끼들 다 잡아놨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오셔서 직접 보셔야겠어요. 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찰서라뇨? 바람난 남편 감시하다가 갑자기 뭔 소리예요? 사모님, 이건 전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셔야 해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이니까 빨리 경찰서로 와주세요. 저는 심부름 직원의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일로 경찰에 신고했는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일단 경찰서에 남편이 있다고 하니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출발했습니다. 30분 뒤에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저는 무슨 일인지 당장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비슷한 또래의 70대 노인이 서너 명 있었고 남편과 몇몇 젊은 남자가 쇠고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걸려다가 이내 심부름 직원을 발견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모님 오셨군요. 제가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잡혀온 거예요. 네? 아니 전화로도 그러시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 남편이 왜 저기서 수갑을 차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말 좀 해보라고요. 그러자 형사 한 명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영옥 씨 아내 되시는 분이십니까? 참 대단한 남편 두셨어요. 왜요? 70대 노인이랑 바람이 난 거 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바람이요? 바람이면 다행이게요. 이놈들 다 양아치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다. 외로운 노인들 꼬셔서 양아들이 된 거라고요.
여기 노인들은 다 치매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명백한 피해자라고요. 심부름 직원이 노인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신고한 겁니다. 당신 시모라는 분의 집에 다들 모여서 만찬 즐기는 것 같더니 젊은 놈들이 매질하면서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다고요. 네? 양아들이요? 매질을 했다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뉴스에 떠들썩한 사건 모르세요? 돈 많고 외롭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들 골라서 양아들, 양딸로 들어가 자식 노릇 잠깐 하다가 재산이랑 돈을 싹 다 뽑아먹는 개자식들이요. 당신 남편이 저기 앉아있는 할머니한테 그런 짓 했다고요. 그냥 돈만 갈취한 게 아니라 손찌검까지 했다고요. 재산 다 뽑아먹고 남아있는 40억짜리 땅 문서를 팔려고 할머니 꼬셨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니까 손찌검을 사정없이 했다고요.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경찰서에 잡혀온 남편과 젊은 남자들은 모두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고 하나가 돈 많고 외로운 노인을 꼬셔 양아들로 들어가 살면서 전 재산을 갈취했는데 이게 고아원 동기들에게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돈 많은 노인을 찾아 이런 짓을 벌였답니다. 노인 약탈 사건은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람이 아닌 노인 약탈을 한 걸 알고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이한테 말이라도 들어보려고 다가갔어요.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이 나한테 시어머니라고 소개한 노인이 약탈 대상이었어? 아이, 짜증나. 당신이 저 심부름 직원 고용했다며? 날 감시해서 이사달이 난 거 아니야? 왜 그런 짓을 벌여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어? 나 이제 제대로 망했어. 내가 받아먹은 돈이랑 회사까지 다 토해내게 생겼다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난 당신이 바람난 줄 알고 사람을 붙였는데 노인 등쳐먹고 있었다고? 이 인간아, 차라리 바람을 피우지 그랬냐? 이건 인두껍을 쓴 짐승이나 할 짓 아니야? 에이씨, 이 여편네가 어디서 큰 소리야? 야, 저 노인네도 내가 자식이 돼줘서 엄청 기뻐했다고. 매주 찾아가서 아들 노릇해줬단 말이야. 서로 주고받을 거 받은 모자 사이라고. 노인 약탈? 이건 다 개소리야. 이 인간, 고아라고 해서 색안경 끼고 안 보려고 했는데 진짜 구제불능이네. 똑같은 고아들이 모여서 작당하고 노인들 피 빨아먹는 기생자식질을 해?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아이씨, 마누라년이 돌았나 이씨. 지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뭐? 기생? 상부상조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내 어머니라는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직접 물어봐!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시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지난번에 본 것과 달리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형사의 말 그대로였죠. 저기 할머니, 저 남자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뜯어갔어요? 빼앗긴 돈이 얼마나 돼요? 아니, 자식들은 없으세요? 연락할 가족은요? 저리 가! 우리 아들 영옥이 신고한 게 니년이야? 너 돼지고 싶어? 감히 내 아들을 신고하다니 이 똥물에 튀겨 죽이려나? 너 때문에 우리 모자가 생이별하게 생겼잖아. 할머니, 저 남자는 할머니 아들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놈이라고요. 저기 젊은 남자들 모두 여기 부자 할머니들을 꼬셔서 양아들이 된 거라고요. 닥쳐! 영옥인 내 인생의 유일한 가족이야. 그런데 니년이 그걸 빼앗은 거라고? 책임지란 말이야. 할머니 고정하세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저놈한테 정신을 지배당한 거란 말이에요. 양아들은 다 핑계고 할머니 재산 탐내고 접근한 거라고요. 이 망할 년이 계속 내 아들을 욕하네. 너 매운맛 좀 봐라.
할머니는 제 뺨을 세게 몇 차례 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고만 있었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형사들이 겨우 뜯어 말려서 할머니와 떨어지게 됐네요. 남편은 수갑을 찬 채로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봤지? 이래도 내가 사기꾼의 기생충이라는 거냐? 난 어머니 아들이야. 형사들도 지금 실수하는 거라고. 내가 손찌검 조금 했다고 이렇게들 난리인 줄 모르겠다고. 당신 진짜 무서운 놈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미친 짐승이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누가 당신 친모한테 이런다고 생각해봐. 매를 들면서 아들이라면서 돈을 뜯어내면 당신 괜찮겠어? 내 친모가 날 버렸으니 그런 일 당하면 속이 시원하겠네. 야, 너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랑받고 자란 년이 우리 같은 천의 고아의 심정을 알기나 하겠냐? 버림받으면 이래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네? 구제불능이야. 니년 부모가 날 무시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걸? 하여튼 니년 때문에 내 꼴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만약 처벌받게 되면 니년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남편은 끝까지 잘못을 부정하면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포함한 노인들 모두 양아들에게 잘못이 없다며 빨리 풀어달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자식을 두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외롭고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노인분들을 욕하진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형사고소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형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닥쳤어요. 어떤 죄로든 일단 잡아 넣어야 하는데 노인들이 돈도 직접 줬고 매를 맞은 것도 사랑의 매라면서 적극적으로 쓰레기들을 감싸돌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사회복지사들과 노인상담 전문가들을 불렀답니다. 이 바닥에서 베테랑이라는 사람들만 불러서 노인들에게 상담을 해줬고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더군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노인들이 상담사와 사회복지사의 말에 동요하게 됐고 고아원 출신의 일당들 모두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남편은 쇠고랑을 찬 채로 시어머니한테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이 늙어 빠지고 못난 노친네야! 내가 아들 노릇해준다고 매주 집에 가서 밥도 시켜주고 안마도 해줬잖아! 그런 나를 고소해?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 거 다 알아. 내 돈을 다 빼돌리려고 한 짓이지. 내 명의로 핸드폰까지 개통해서 불법 대출까지 받아서 썼잖아. 양아들이 아니라 진짜 양아치 쓰레기였어. 이제 더는 안 속아. 이 노친네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넌 양아들이 아니라 사기꾼의 나쁜 놈이야. 다른 노인들 역시 남편의 고아원 동기들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노인들 모두 일단 병원에 가서 그동안 매질당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동안 빼앗긴 돈의 목록도 제출했습니다. 그중 제 남편이 가장 악독하더군요. 빼돌린 돈만 20억이 넘었어요. 사무실 차리고 외제차 뽑고 흥청망청 쓰고 있던 겁니다. 또 40억 땅을 가로채려고 매질을 하다가 안 통하니까 인연을 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던 거예요. 하나 둘씩 퍼즐이 맞춰지면서 남편의 모든 실체를 알게 돼 경악은 멈추지 않고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남편과 양아들은 모두 재산을 돌려주게 됐고 징역으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답니다. 제가 남편의 불륜을 잡으려다가 이 사건을 세상 밖으로 알리게 됐고 할머니들을 구할 수 있던 거죠.
다시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는 날도 있었네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게 공포스러웠고 감옥에서 나오면 또 이런 짓을 벌일까봐 걱정도 들었습니다. 노인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외롭지 않게 노인들에게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남편은 오랜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제 이혼소장을 교도소에서 받게 됐어요. 이미 재산을 거의 다 시어머니로 알고 있었던 할머니한테 돌려줬는데 조금 남은 전 재산을 위자료로 저에게 지급하게 됐죠.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사식 한 번 사 먹지 못하고 콩밥만 먹고 지내게 됐답니다. 얼마 뒤 남편이 사기친 시모를 찾아갔어요. 뭔가 도움이 되어 드리려고 가봤답니다. 먼저 따뜻한 밥을 차려드리고 하루 딸 노릇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할머니,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유, 아가씨가 참 곱네. 그때 날 도와준 여자 맞지? 네, 기억나시죠? 할머니, 이젠 아무도 믿지 마세요. 누가 돈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단칼에 거절하세요. 알았어. 근데 아가씨, 혹시 내 딸이 되어주지 않을래? 그때 날 구해주는 걸 보고 깨달았지. 자네가 내 양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네? 할머니, 그렇게 아무에게나 자식이 돼달라고 말도 하시면 안 돼요. 다 속으로 나쁜 생각 가지고 있다고요. 아가씨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양딸이 되죠. 죄송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셔서요. 할머니, 이러지 말고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시면 어떻겠어요? 거기 노인들이 많고 친구 사귈 수도 있어서 좋을 거예요. 아유, 실버타운? 거긴 치매기가 있어서 쫓겨났어.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은 퇴소 처리돼. 그래요? 그럼. 저는 할머니한테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건강하시고 치매기도 심해 보이지 않아서 입원할 필요가 없어 보여 추천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노인정으로 모시고 갔어요. 거기엔 다양한 노인들이 오셨고 재밌는 게임도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치매 증상이 나타나니까 다들 시어머니를 불편해하시며 피했답니다. 이봐 색시, 자네 시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항상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해. 노인정에 혼자 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모시고 가야 하지? 생각을 떠올려 봤는데 제가 노인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있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뉴스에서 노인들이 갈 곳 없다는 걸 많이 봤는데 직접 체감해보니 답답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사람 구경하는 노인들,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 다들 모두 외로워서 집 밖을 나오는데 정작 갈 만한 곳이 없으신 것 같았죠. 제가 할머니한테 해드릴 게 뭐가 있나 싶어 깊이 고민해 봤는데 가끔 찾아와서 말동무가 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다시 찾아뵀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춤까지 추면서 반겨주셨어요. 몇 번 찾아가다가 저도 일상이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므로 발길을 끊기로 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응? 혜진이 너도 날 버리는 거야? 네? 버리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할머니. 그 요양사도 찾아오고 사회복지사도 온다고 하니까 너무 외로워 마세요. 그리고 할머니 치매가 심해지면 아마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아휴, 내 인생은 결국 외롭게 떠나는 것밖에 없나 보네. 그동안 나랑 말동무 해줘서 고마웠어. 죄송해요, 할머니.
이런 말을 전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할머니 가족이 아니라서 더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아니야. 그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네. 나는 죽기 전에 전 재산 기부나하고 가야겠어. 어차피 나눠줄 가족이 없으니 말이야. 할머니가 유산을 내어줄 가족이 없고 돈을 쓸 데가 없다는 말이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양따를 할 수 없으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나중에 기회되면 또 만나뵈러 올게요. 정말? 혜진이가 찾아온다면야 나야 태환형이지. 그럼 꼭 놀러 와야 해. 네, 그럴게요. 그럼 이만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할머니 집에서 나오는데 걸음이 무거워서 한참의 시간이 걸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소식을 접했는데 치매가 심해지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아서 VIP실로 잡았다고 하네요. 돈이 많아도 외롭게 마지막을 보내게 되니 참 안타까웠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옥에서 연명하고 있는데 교도소 생활이 순탄치 않은지 아주 헬쑥해졌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벌을 받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려고 면회를 찾아가 면상을 보게 됐답니다. 거기 밥 안 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인생 조진 게 다 니 탓인 거 잊었냐?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사람 붙인 게 살면서 가장 잘한 짓으로 여기고 있어. 내 덕에 불쌍한 노인들을 모두 구했으니까. 아주 자화자찬이 심하네. 그 노인들 돈 뜯겨도 우리랑 계속 모자지간으로 지냈으면 더 행복해했을걸? 말은 똑바로 해야지. 계속 모자지간으로 지낸다고? 돈 뜯어내고 버릴 거였잖아. 그러니까 손찌검까지 해가면서 땅 문서를 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거야 당연하지. 그래도 가슴속엔 자식이 있다고 기대하면서 살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닌가? 아직도 그대로네. 이 치졸하고 역겨운 자식아. 그냥 거기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지금쯤 로또 인생 즐기고 있었을 거야. 니년이 망친 거 꼭 복수하러 찾아가겠어. 그러든지 말든지. 너 같은 기생충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전혀 겁나지 않는다고. 그럼 10년 동안 깜빵에서 잘 썩고 나오기 전에 돼지길 바랄게. 야! 그냥 가지 말고 사식 좀 넣어줘. 여기 밥 못 먹겠으니까 사식 좀 넣어주고 가란 말이야. 사식 같은 소리 하네. 사식은 꿈속에서나 처먹어라, 이 양아치 쓰레기놈아. 아이, 저 개같은 잡년 같으니라고. 너 반드시 복수한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전 남편은 악담을 퍼부을 뿐 작은 반성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길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했네요. 그리고 저는 외로운 할머니처럼 혼자 늙어가기 싫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일부러 소개팅을 많이 해서 좋은 짝을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고아 출신이 아니고 평범한 집안에서 잘 자란 남자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갓 돌이된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세상에 제 시끄럽고 복잡한 이야기를 보태어 송구하지만 실제 있던 사연이니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야겠네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